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투심이 또 나쁘다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진단을 해보죠. 황산의 LS증권 연구위원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위원님은 분야가 시장 전략 쪽 전담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쪽을 매크로랑 시황을 좀 주로 보고 매크로랑 있고요. 시황이요. 네, 뭐 미국, 한국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한번 좋은 아. 얘기들 많이 좀 들어보겠고요. 지금 뭐 미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또 중동으로 파견이 됐다 그러고 중국에서는 또 뭐 그 이란에 있는 자국민들 대피령 내렸다. 참 꼭 이 주말만 앞두면 꼭 뭐가 이렇게 터져요. 외국인도 오늘 많이 파네요 오늘. 맞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조 가까이 팔면서 이번 주 다시 주간 기준으로 매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시경에 지수 낙폭이 커진 부분이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를 확 키우면서 나타났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파는 쪽은 대형주와 전기전자 쪽이어서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파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투톱이 빠지기는 하는데요. 그 수급이 다른 쪽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양지수가 모두 상승 종목 수가요. 하락 종목 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쉬니까 시장이 살아나는 기분. 그래서 섹터에서는 적절한 비유인데? 네. 전력과 방산, 화장품, 특히 코스닥에서 로봇과 바이오 쪽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네. 오늘 코스닥은 1,200선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그렇게 나쁜 시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삼성전자 빠지면서 지금 지수는 약하지만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뭐 상승 종목은 좀 많은. 또 코스닥도 오늘 좀 괜찮고요.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중동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오면서 기존의 주도주였던 AI 또는 기술주에서 조금은 확산된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좀 비교적 안전한 테마인 에너지나 방산 쪽으로 수급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주말 동안에 트럼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안정적인 영향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워낙 빅테크나 네. FOMC 또는 BOJ의 금정위 등 좀 슈퍼위크라고 할 만큼 조금 대형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안정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트럼프를 몇 주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 앞두고 이러고 또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지만 봉쇄가 이대로 좀 길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 계속 있는 것 같아요. WTI 다시 지금 배럴당 $100 가까이 와 있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4.3% 위에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또 증시에 주는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증시가 이 상황에서 계속 해협 봉쇄가 길어져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네, 아무래도 시장 예상보다 사태가 좀 장기화되거나 유가가 더 올라가는 건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랠리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너무나 뚜렷한 리스크, 비용에 대한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두 개의 가정을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AI 투자에 대한 지속성이랑 두 번째는 중동 사태는 결국 끝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가정이 현재 좀 견조한 이익 성장과 맞물리면서 랠리가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 예상보다 더 장기화되거나 더 비용 압박이 가중된다면은 결국엔 이 두 가지의 그런 가정이 다 해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만약 연준의 판단이 흔들릴 만큼의 그런 유가 압박이나 인플레 압박이 더해진다면은 이런 AI 투자 사이클의 그런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장기화에 대한 것은 저희는 좀 안 좋게 바라보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한 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고요. 저는 최근에 미국이 이제 양적 기축도 하고 막 그러면서 유동성이 좀 줄어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많이 늘어났네요. 네.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인 미국의 M2 통화량을 보면요. 2월에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22조 6천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연준이 양적 긴축을 좀 하기는 했지만 팬데믹 때 높여놓은 유동성이 거의 안 줄었다고 하고요. 네. 또 지난해 기조가 금리 인하로 돌아선 부분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게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 상황을 계속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하면서 돈을 푼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 증시가 왜 계속해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아마도 이 M2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전쟁에 대체 얼마를 썼느냐 그거를 의회에서 백악관한테 물었는데 백악관에서 답변을 피했거든요. 근데 첫 엿새 동안에만 17조 원을 썼다. 요 정도만 지금 확인이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한 수백조 원 정도 지출했을 것이다. 추정이 나오는데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하버드대 전문가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앞으로 뭐 국채 이자 지급, 이 전쟁에 따른 그리고 뭐 참전 용사들에게 들어가는 장기 비용 이런 걸 합하면은 한 1조 달러 가까이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미국 정부 지금 가뜩이나 빚 때문에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막대한 부담이 이렇게 더해진다. 이런 얘기는 상당 기간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국채에 대한 그런 발행량이 늘리면서 금리 부담이 적용할 수 있겠으나 동시에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들은 미국에 대한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를 부각시키거든요. 아무래도 안전한 영역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더해서 AI에 대한 어찌 보면 견조한 이익이 기반으로 한 그런 회사채 발행 역시도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불안했지만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네. 새로운 좀 수요의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조금은 다른 시각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는 국면 속에서 이중 삼중적인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우려해야 될 요인이지만은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새롭게 달러 수요, 안전적인 이익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미국 쪽에서는 좀 사모신용에 대한 부분들 또는 하이퍼스케일러의 회사채 부분들을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 역시도 동시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4%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그냥 당연시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이런 이란 전쟁을 본다면은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는 침체 리스크를 발생시키면서 인플레 압박은 조금 뒤에 발생하는 그런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사태가 단기에 종식이 돼주기만 한다면은 침체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해서 어차피 유가는 내려가는 국면일 거니까 기반으로 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선진국 입장에서는 조금은 통화정책적인 여력을 발생시키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의 금리 방향성 측면에서도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인 거죠. 이렇게. 그렇군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봐야 되겠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담들을 좀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담을 그대로 짊어진 채로 중간 선거를 트럼프는 치러야 하는데 중간 선거가 또 이제 반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지율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더 내려갈 수가 있나 했는데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전쟁을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할 거다라고 증권사들이 전망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간 선거 때문이었죠. 미국은 11월에 하원 전체 인원 그리고 상원의 3분의 1을 이 중간 선거를 통해서 뽑게 되는데요. 지금 약 6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 국정수행 찬성 여론이 39% 역대 최저치라고 적어도 하고요. 높아 보이긴 하는데. 하는 행동에 비해서는 높게 쳐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반면에 트럼프 반대 여론은 58%로 출범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기름값 폭등과 경제 악화가 그 지지율 하락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재미있는 통계가 미국에서 소매 휘발유 가격에서 중요한 라인대가 4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예. 휘발유가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서면 경기 둔화를 유발하고요. 이 4달러를 넘어간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여당이 꼭 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휘발유 가격은 4월 3일부터 4달러를 넘어간 상황입니다. 네. 지금 물가는 높고 금리도 높고 뭐 빚은 늘고 쓸 수 있는 돈도 많지 않고 글로벌 증시가 이 중간 선거까지 흐름 속에서 잘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희는 4월부터 6월 넘어가는 시점까지는 조금은 트럼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불확실성 또는 약간의 충격이 발생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포함해서 한 행보를 본다면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이권, 패권 또는 미국의 자산에 대한 수요 또는 에너지 수출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다 6월부터 지속될 좀 중간 선거에 대한 그런 지지율 반등을 위한 초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트럼프 1기 당시를 보더라도 집권 이후 1년 정도는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충격을 불가피한 충격을 감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중간 선거가 앞둔 시점부터는 경제 평가, 외교 평가에서 반등하는 국면이 나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6월부터는 조금은 착해진 트럼프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착해지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중인 거군요. 6월부터 본격적인 부양기조 전환에 나선다. 그렇다면 이게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쪽의 호재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세팅하고 있는 그런 판도 자체가 네. 뭐 미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이라던가 또 대도 수출, 에너지 패권
이런 부분들이고 또 전쟁 비용의 지출 역시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낙수 효과나 제조 부양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또 뒷단의 관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조금 내려가는 국면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 전쟁 이면에 또 트럼프가 완화적인 정책을 취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본다면 결국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나 건설 기계 또는 전력 기기 같은 수요를 좀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특히나 마스가와 같은 부분들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같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영역이거든요. 저희는 중간 선거의 변동성 국면에서는 마스가를 보는 것이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 건설기계 그리고 전력기. 전력기기. 여기서 맞습니다. 전력기가 또 나오네요. 그렇군요. 네. 지금의 지지율 상황이면 11월 중간 선거는 필패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여기서 뭐 압승을 거둘 경우에 그 경우에 뭐 기대해 볼 만한 좀 수혜도 있습니까? 어느 상황일지 뭐. 말씀드렸다시피 마스가 같은 경우에는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아무래도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기존에 진행 중이었던 공화당의 정책들을 반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만료를 앞두고 있는 IR이라든지 뭐 보조금 정책들을 네. 두고 이제 협상을 할 수 있겠죠. 정책적인 트레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지 않던 뭐 2차 전지라든지 재생에너지라는 부분들에서도 다시 한번 유동성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조금은 6월 이후로부터는 일종의 다크호스 전략으로서 민주당의 관련 수혜주인 2차 전지, ESS, 대체에너지도 한 번씩 보독시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바벨 전략 여기서 들어가야겠네요. 민주당이 이길 쪽, 공화당이 이길 쪽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하면서 바벨 전략. 자, 뭐 일종의 이제 조방원하고 코스닥 가치주들을 좀 주목해 보자 이런 말씀을 전에 보고서를 보니까 써 놓으셨던데 실제 그 오늘 우리 반도체 주도주들이 약간 쉬어가는 이 타이밍에 비슷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요. 네, 오늘 조방원도 굉장히 강한 흐름 나타나고요. 숫자가 기대되는 성장주도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간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고요. 반대로 가장 많이 산 쪽이 두산에너빌리티, 삼성 SDI 그리고 APR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도체를 이미 많이 담아둔 만큼 조금 더 섹터를 다양화하는 듯한데 이 성장성도 있고 또 숫자도 기대되는 종목들을 담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요머칠 조선과 방산에서 나온 호재도 꽤 많았잖아요. 네. 뭐 조선에서는 삼성중공업의 부유식 데이터 센터 소식, 그리고 LRG 디펜스의 비국내 해군 수출 소식, 또 원전 쪽에서는 어제였나요? 베트남의 원전 수주 기대감까지 나왔고 주가도 여기에 따라서 좀 크게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런 조방원에 대한 개별 뉴스에 따른 주가 상승이 오늘 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전력기기 쪽 강하다는 얘기를 앞서서 좀 해주셨는데 이제 지난 20일에 미국 정부가 지금 전력 인프라 산업을 국가안보 필수 산업으로 공식 지정을 한 그 이슈부터 이렇게 강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방 물자 생산법 303조에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연방 정부가 직접 이 전력기기 관련 분야에다가 돈을 좀 태우고 뭐 보증도 해주고 생산 능력 확충에 직접적으로 좀 개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왜 국방 관련법과 연계가 되느냐? AI가 그만큼 전쟁에서 매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의 변압기 3사 모두 미국의 생산 거점을 이제 두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국내외 뭐 온갖 곳에서 다 목표가 상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 국내부터 제가 정리해 왔는데요. 어제와 오늘 국내에서 SK하이닉스와 관련한 리포트를 낸 곳이 최소 16곳이고요. 그중에 13곳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원 이상을 제시한 곳도 3곳이나 되고요. 모두 다 합쳐서 평균 목표가를 내보니까 184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현재가 122만 원 대비해서 무려 51%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거고요. 네. 또 외국계 하면 오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쪽이 노무라이잖아요. CT도 목표가를 제시를 했던데 우선 CT 쪽은 170만 원으로 목표가를 유진하긴 했습니다만 노무라
노무라는 목표가를 234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현재가 대비 무려 92%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디램과 낸드의 연간 가격 상승률 전망치를 굉장히 높였는데요. 이게 CT 쪽에 있기는 하지만 노무라가 제시를 한 겁니다. 디램과 낸드의 연간 가격 상승률을 높였는데 특히 낸드 쪽에서 무려 206%에서 280%나 엄청나게 상승률 전망을 높였어요. 네. 이게 거의 연간 실적 전망을 전면적으로 재산정해야 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무라 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좀 평가를 했습니다. 200만 원대 목표가에 이어서 230만 원대까지 네. 지금 나왔습니다. 적어도 이번에는 좀 다른 사이클이다라는 거는 이제 모두들 공감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복병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우리 연구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빅테크들의 AI 투자, 이 투자가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지금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MS와 메타가 AI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앞으로 좀 감축할 계획이다, 이 계획을 좀 밝혔거든요. 이 계획을 밝혔다는 점 어떤 의미라고 좀 보시는지. 아무래도 앞으로 좀 투자의 양상이 일종의 좀 출혈 경쟁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수혈 경쟁. 네, 그렇게 의미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치열해짐과 동시에 상당히 이성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는 유치하고 양은 유지를 하지만은 ROI나 비용 효율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거 사실 이러한 흐름 자체가 재작년과 비교한다면은 그 당시에는 빅테크들이 순수 현금으로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회사채를 발행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빚내서 투자하기 시작했죠 이제. 맞습니다. 네. 그 순간부터 이제 빅테크들은 이성을 탑재할 명분이 확실해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향후의 투자 양상 자체가 뭐 양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 투자를 하는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향후에 알파 창출의 영역으로서 AI 투자 사이클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광자 AI, 대체 에너지, 반도체 소부장 같은 부분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AI 확산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ROI라면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AI 확산을 좀 주도할 수 있는 AX 전환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한번 알파 창출을 위해서는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직원들을 줄여가면서까지 이 경쟁에 뒤처질 수는 없는 그런 절박함이 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다음 주부터 주요 빅테크 실적 발표가 줄줄이 지금 예정이 돼 있단 말이죠. 여기서 AI 투자가 혹시 뭐 축소할 가능성, 이런 것도 우리 좀 염려해봐야 되나요? 전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돈을 많이 써가지고 네. 최대한 늘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이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조심스러우신가요? 네. 저는 이제 캐펙스 가이던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익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돈을 벌 거라고는 의심을 여지가 없는 부분인데, 캐펙스도 늘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캐펙스 증가율 측면에서는 시장의 낙관을 조금은 꺾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어떤 지표를 보고 제가 그렇게 판단하냐면은 네. 빅테크들의 캐펙스 증가율과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단기 금리차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유동성 환경과 미국의 성장을 의미를 합니다. 예. 즉 AI 사이클 상에서는 AI에 대한 수요, 이익과 투자에 대한 환경을 의미를 하는데, 그 환경 자체가 상승하는,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이제 캐펙스 늘릴 명분이 생기잖아요. 예. 늘리는 그림이 나오게 되고, 지금은 살짝 꺾였습니다. 그 꺾인 이유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성장 이익의 낙관이 좀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빅테크 역시도 매크로 환경을 무시할 그런 처지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의 낙관보다는 조금은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보다는 약간 둔화될 가능성도, 앞서서 이제 빅테크들이 좀 이성을 차리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정말 이 가능성까지 일단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사실 빅테크 입장에서는 주가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예. 지금 최근 빅테크들 흐름을 보면은 캐펙스 투자를 얘기를 하면 주가가 빠집니다. 워낙 비용 부담이 심하기 때문에. 네. 다만 이익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테크만 두고 보면은 오히려 줄이는 게 줄이는 게 주가의 더 호재인 거고요. 호재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줄이면 조금은-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딜레마네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우리 반도체 기업들 근데 3년치 장기 공급 계약 물량이 다 차 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러고. 그러면은 AI 투자가 좀 설비 투자 줄어도 반도체 기업들은 괜찮을 수도 있지 않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반도체 기업들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네. 과거에 저희가
투자 사이클이 AI 투자 사이클 돌면서 나왔던 첫 테마가 엔비디아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 그 다음에 삼전 닉스 이런 식으로다가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네. 시장의 알파의 테마가 아니라 지금 베타화 된 거거든요. 지수랑 함께 가는 움직임 속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알파의 아이디어가 됐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두 양사 반도체 양사가 시장과 베타화되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알파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본다면은 이제는 그 두 종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다고 이 두 종목을 언더웨이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가져가되 새롭게 알파 창출할 아이디어는 투자 비용 효율화를 주도할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전력기기 또는 뭐 대체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또는 뭐 광자 AI라고 하는 부분들 새로운 테마도 나오고 있고요. 소재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보자라는 의미고요. 사실 지금 투자의 증가율이 꺾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이익이 그동안 피그로스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 좋은 이벤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꼭 한번 고민해봐야 될 인사이트를 오늘 들어본 것 같습니다. 황산의 LS증권 연구위원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